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앨리스 먼로의 거지소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두 가지 했던 추측이 있는데 그 추측이 둘 다 빗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접하고 이 책도 그동안 읽었던 앨리스 먼로의 다른 소설처럼 단편집이겠거니 단편을 묶어놓은 단편 소설집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렇게 10개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그 전에 읽었던 두 권의 책과는 달리 단편이긴 한데 장편 소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목 하나하나마다 완벽한 하나의 단편 소설이긴 한데 모두 주인공 로즈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즈에 대한 10개의 단편 이야기로 구성된 장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앨리스 먼로가 후반기에 낸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초반기에 나온 책이라는 점입니다. 책을 다 읽고 출간 연도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 책이 초반기에 낸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글이 워낙 잘 써진 완성도가 높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문장력은 초반에 작가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나이가 더 들고 나서 잘 쓸 수 있다라고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마치 하나의 아이를 키우려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앨리스 먼로의 소설을 읽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완벽한 세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포함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워낙 방대하고 촘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상당히 단순한 이유인데 최근에 출간된 책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 읽은 앨리스 먼로의 두 권의 책보다 나중에 읽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유죠. 이 책의 번역가는 책의 뒤에 해설에서 이 책은 앨리스 먼로의 실제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책이라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작가가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을 테고 또 처음에 글을 쓰다 보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쓰게 될 테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소설을 들여다보면 좀 놀라운 점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사건들은 이것이 사실에 기인했다고 보기에 잔인하고 혹독하고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앨리스 먼로는 그런 사건들을 특유의 그 냉철함과 풍부하고 예리한 표현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이 소설에 푹 빠져서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정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러지? 이 느낌은 뭐지? 이 감정은 뭐지? 라고 답답하게 묻어들 수 있는 감정들을 앨리스 먼로는 정말 콕 집어서 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가 나도 모르게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직접 페미니즘을 논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소설의 소재는 여성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결혼을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자는 시간에 틈틈이 글을 썼고 일하고 있을 때 아이가 다가오면 손으로 찰싹 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자신의 글을 쓰는 시간을 지켰고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무조건 여성은 약자다, 억압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고집스럽거나 공허하거나 무분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삶을 쓴 소설이 있는 것처럼 그저 여성으로서의 삶을 쓴 소설로 읽히기 때문에 보다 공평하고 보편적인 시선으로 페미니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2013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죠. 여성으로는 13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첫 번째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노벨문학상은 190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수상한 사람은 스웨덴의 소설가 스텔마 라겔레프가 1909년에 처음 수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거지소녀입니다. 이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의 제목을 책 전체의 제목으로 했죠. 거지소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난한 집안의 로즈는 백화점 체인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의 패트릭과 사랑에 빠집니다. 둘의 사랑의 크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패트릭이 로즈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패트릭이 로즈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일종의 기사도 정신 때문입니다. 로즈가 곤란에 빠졌을 때 그 둘이 처음에 만나게 되고, 사귀면서도 로즈의 가난에서 자신이 구해준다는 기사도 정신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로즈는 패트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자랐어. 우리 가족은 가난해. 자기는 내가 살던 곳을 보면 돼지우리 같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자 패트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좋아. 너가 가난해서 나는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거지소녀 같잖아. 거지소녀라는 제목은 이 대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지소녀는 그림인데 그 에드워드 존 번스라는 화가가 1884년에 그린 코페투아 왕과 거지소녀라는 그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그림은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려던 흑인 왕이 우연히 보게 된 순수한 거지소녀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은 시를 테마로 한 그림입니다. 패트릭이 그런 말을 했지만 악의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로즈는 패트릭과의 결혼을 망설이고 또 결혼하지 말자는 말까지 하지만 결국에 둘은 결혼을 합니다. 로즈가 훗날에 결혼을 한 이유, 그렇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결혼하지 말할까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유함 때문에, 그녀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고 끼고 다니자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보기도 했고,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그녀가 정말 행운을 잡았다면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얻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훗날 이혼한 뒤에 그때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에게 돌아간 것은 그의 사랑과 자신을 돌봐주겠다는 약속 없이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세상이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떠오르지 않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삶을 바라볼 때 혹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쨌거나 선택권을 가진 이들은 중산층 사람들 뿐이라고. 자신에게 토론토행 기차표를 살 돈만 있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이유가 될까요?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안정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얼마든지 미래 자신의 힘으로 해나갈 역량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바로 이런 서술이 이어집니다. 헛소리. 나중에 그녀는 그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었다. 다 소용없고 사실 그건 허영이었다고.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난 가난해서 혹은 여자라서 어쩔 수 없었어. 시대가 그랬어. 그것만 아니었다면 난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남자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을 수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허영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 어쨌든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혼한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사실적이고 솔직하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바로 10개의 이야기 중 하나인 거지소녀가 이 책 전체의 제목이 되었는데, 이것은 캐나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출간된 책의 제목이고, 캐나다에서 출간됐을 때는 이 책의 제목이 10개의 소제목 중 마지막 이야기인 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가 책의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만 이 마지막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고,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기타 나라에서는 거지소녀라는 책으로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넌 도대체 너가 뭐라고 생각하니가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긴 시를 칠판에 쓰고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이 시를 공책에 옮겨 적고 외워와라. 로즈는 시를 쉽게 외웠기 때문에 공책에 쓰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외우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로즈에게 왜 시를 쓰지 않느냐고 묻고 로즈는 시를 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를 외워서 친구들 앞에서 낭송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를 외우긴 했구나. 하지만 시킨 걸 하지 않았다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자리에 앉아서 책에 베껴 써라. 그리고 로즈가 시를 다 쓰고 선생님에게 가져가자 선생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가 시를 잘 외울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선 안 돼. 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로즈는 실제로 자신은 시를 잘 외우니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외울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느끼게 되리라 기대되는 경탄과 찬사, 그리고 존중 말이죠. 이렇게 표면적 감정뿐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간 내면의 심리를 파헤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앨리스 먼로의 능력이고 그녀 소설의 특징입니다. 로즈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에 대해 로즈가 했던 생각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이 로즈에게 평생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사실은 그전에도 단조로운 징소리처럼 자주 귓전을 울리던 말이었기에 그녀는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제야 미스 해티가 가학적인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하는 그 말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는 삼갔던 것이다. 미스 해티는 로즈에게 앙심을 품지 않았다. 시를 외웠다는 로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므로 안가품으로 야단을 친 것도 아니었다. 미스 해티는 여기에서 가르치고자 한 교훈을 그 어떤 시보다도 중시했고 로즈가 그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미스 해티 외에도 꽤 많은 것 같았다. 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 말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 하나만 떼어놓고도 얼마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사회인으로서,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다면 10개의 단편 중에서 어떤 단편을 책 전체의 제목으로 선정하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지소녀 그리고 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도 물론 재밌었지만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사이먼의 행운도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단편 소설집입니다. 앨리스 먼로는 1931년에 태어났고 이 책은 1978년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녀의 글은 이야기 서사보다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돋보이는 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캐나다 여성 작가 앨리스 먼로의 거지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